네, 제가 독일에서 그 폼넥스트 2021 전시회가 있었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원래 이게 해년마다 하는 세계 최대의 이제 3D 프린팅 전시회인데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됐었고 아쉽게. 그래서 올해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시회가 있었는데 어,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참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 있었던 분 많이 이제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 전시회 상황을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하게 될 그 프로토텍의 노두숙 이사라고 합니다. 대략 오늘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끝나고 Q&A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제가 최대한 아는 대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일단은 대략 한 7가지 정도 되겠고요. 그래서 목차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폼넥스 전체 간략하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3D 프린터 뭐 장비 쪽 크게 봤을 때 폴리머가 있을 거고, 금속 프린터, 그다음에 세라믹 프린터도 요즘에 조금씩 이제 용처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어서 좀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프린팅을 하고 나면 항상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3D 프린팅 쪽에는 음,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또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프로세싱 절차가 자동화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좀 전시 장비들이 좀 이번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격자 구조죠. 레티스 구조. 그래서 뭐 경량화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 몇 가지 재미난 사례들이 있어서 한번 사진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을 그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저희 프로토텍 회사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주 웨비나를 많이 참석하셨거나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대략 아시는 내용이긴 할 텐데, 저희는 이제 프린팅 쪽에 이제 오래 했죠. 그래서 2005년부터 이제 법인 설립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프린터를 스트라타시스 장비를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도 이제 대표님께서 한 10년 전서부터 99년, 96년 정도부터 스트라스 장비는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해서 고객들께 소개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고객 장비 판매 뭐 대수로 보면은 약 1000대 이상 국내에 산업용 프린터가 공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분야는 이 3D 프린터 쪽하고, 그다음에 스캐너, 그리고 시제품 제작 역설계, 그리고 이제 일부 3D 프린팅에 관계된 몇 가지 소프트웨어들, 주요 소프트웨어들을 필요로 하신 고객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쪽은 제가 그 스트라타시스,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현재까지도 유명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스트라타시스 장비를 국내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이제 데스크탑 메탈이라는 금속 프린터, 스트라타시스가 이제 폴리머 위주로 이제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다.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금속 프린터에 대한 니즈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트럼프사하고 미국의 이제 데스크탑 메탈 금속 프린터를 한국에 또 고객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스캐너는 브랜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용도나 예산이나 뭐 목적에 따라서 뭐 손으로 들고 가는 핸디형, 그다음에 고정식, 그다음에 다관절 로봇팔처럼 생긴, 그리고 광대역 스캐너 여러 가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 쪽은 회사에 이제 저희가 한 10대 안팎 정도의 이제 3D 프린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프린터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특히 특이할 사항은 그 AS 9100이라는 항공 쪽에 에어로스페이스 그 인증이 있습니다. 그 인증을 받지 않으면은 3D 프린터로 부품을 제작해서 뭐 납품을 하거나 이런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증을 업계에서는 제가 가장 먼저 받은 걸로 알고요. 그래서 현재도 저희 회사의 그 장비가 국내에 지금 전투기, 그다음에 훈련기 만드는 항공 회사에 지금 부품이 지속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그 머티리얼라이즈라고 그래서 뭐 그 STL 파일을 그 조작하고, 예, 수정하고, 그다음에 오류를 치유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그 머티리얼라이즈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역설계를 할 수 있는, 스캐닝을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역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는데, 그 매직스 지오매직 디자인 X라고 하는 역설계 소프트웨어하고, 그리고 이제 치수 검사를 할 수 있는, 스캐닝 한 다음에 원래 설계 파일과 겹쳐 보면 금방 이렇게 컬러로 어디가 이제 들어왔는지, 뭐 치수가 오버가 됐는지 미달이 됐는지 바로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치수 확인 측정까지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폼넥스트는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간에 가셨죠. 예, 다녀오시고 독일에서 전시회가 이제 보통은 한 4일 정도 이렇게 일정으로 항상 개최가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여건상 작년에는 뭐 참석이 어려웠고 행사 자체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독일도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지만 진행이 됐었고, 하지만 국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그 검역 절차 이런 부분들이, 예, PCR 테스트를 여러 번 받아야 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 불편함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이 좀 안 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약 3주 전에 진행이 됐었죠. 11월 16일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현지 날짜로 19일 금요일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항상 이제 그 장소, 같은 장소에 진행이 되고요. 총 이제 세계관에서 이번에는 뭐 전 세계에서 한 600여 개 기업들이 전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전체적인 한번 윤곽을 좀 보면은 물론 이외에도 많지만은 카테고리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3D 프린터, 역시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고, 3D 프린터가 종류가 뭐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많지만은 이제 메이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류들이 비금속 그 폴리머, 예, 복합체죠, 복합체. 우리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다음에 액상 광경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총칭해 가지고 제가 폴리머 복합체라고 부르는데, 그런 폴리머 방식의 3D 프린터 너무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는 익숙하실 텐데. 그리고 금속 프린터, 예, 금속 프린터도 굉장히 국내에서 지금 도입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좀 최근에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프린터 특징으로 이제 좀 잡아봤고요. 예, 요런 주로 프린터들이 이제 많이 지금 퍼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바인더젯 방식이 좀 약진을 하는 것 같다. 이 바인더젯은 이제 속도 측면에서 보통 이제 금속 프린터로 레이저로 이렇게 벡터로 해가지고 선으로 그리면서, 그리다시피 하면서 이제 분말을 녹이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은 느리고, 그 다음에 서포트가 이제 이 기둥처럼 매달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거하고 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운 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사항인데, 그거를 이제 어, 면 단위로, 예, 접착제, 마치 접착제처럼, 예, 파우더에 그 액상 바인더를 뿌려가면서 그거를 마지막에 이제 소결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속도를, 제작 속도를 좀 높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인더 방식이 좀 약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프린터는 이따가 또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테마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린팅을 하고 나면 뒤에 이 서포트 부분, 지지대에 형성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뒷 마무리 부분들, 면 처리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대개 다 이제 수작업으로 이렇게
소량을 수작업으로 좀 힘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3D 프린터가 점점 이제 양산 체계 쪽으로 지금 계속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 트렌드는 더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이번에도 그런 거를 확실히 느끼고 왔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양산 쪽에 조금 포커싱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메이션 자동화 쪽이라든가 뭐 손으로 하나씩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하고 결국은 이제 매스 프로덕션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 관계된 이제 뭐 이런 기업들 이외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기업들이. 그래서 뭐 다이멘션이나 뭐 AMT, 포스프로세스 뭐 이런 업체들이 전 시장에 좀 메인으로 좀 자리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 구조적인 거죠. 스트럭처. 그래서 3D 프린팅을 그냥 형상 그대로 제작을 모델링 형상 그대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를 그물망처럼 레티스 구조, 격자 구조로 이렇게 출력을 함으로써 좀 더 경량화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빨리 제작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탄성 뭐 측면에 물성을 갖다가 좀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레티스 구조가 좀 재미있고 앞으로 좀 많이 활용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또 부분으로도 저희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기업들이 뭐 카본 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디자인 엔진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런 레티스 격자 구조 만드는 소프트웨어로 뭐 파트들을 또 전시를 했었고요. 뭐 엔타폴로지라고 국내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레티스 구조의 파트 형상을 보면은 요런 식이죠. 이렇게. 예, 조금은 이제 그림이 작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보면 내부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은 얘가 다시 이제 살짝 눌렸다가 우리 메모리 폼, 베개에 뭐 메모리 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처럼 이렇게 다시 이게 튕겨 나오는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재밌는 뭐 신발의 밑창으로도 지금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런 구조들이 실생활에 굉장히 그 폭넓게 접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이제 실제로 여기 제가 거기에 전시장에서 이 레티스 구조의 신발 밑창을 하고 있는,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의 제가 아는 지인의 발을 찍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가볍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신발을. 예. 그래서 육상 선수들이라면은 뭐 더 기록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초벽도 이제 허물어지는 게 시간 문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시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방석이라든지 예, 그 외에 뭐 자전거 뭐 안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또 뭐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 앞에 목차에서도 말씀드린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금속 프린터, 세라믹 프린터 말고 이제 폴리머. 우리가 굉장히 그간에 많이 주변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렇게 봤던 그런 방식들인 거죠. 그래서 비금속 프린터 중에 이제 폴리머 프린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성능 대형 이제 FDM 장비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대형 FDM. 그래서 이제 한 1m 사이즈가, 예, 이 사이즈가 지금 1m에 얘는 빌드 사이즈가 610에 610 요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라타시스에서 출시한 장비고요. 몇 달 전에 출시를 한 장비고, 그간에 이제 그 3D 프린터로 이렇게 좀 큰 파트를 좀 제작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장비가 커지다 보면은 또 금액이 좀 부담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아쉬워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장비가 지금 출시가 지금 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들었을 때 이 정도 크기, 대략 한 1m 됩니다. 이 길이가. 어,
이런 파트들을 제작을 할 수가 있겠다. 예,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 뭐 1억 뭐 3, 4천 정도 수준 정도의 이런 대형 프린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폴리젯 방식인데요. 예, 여기는 이제 폴리젯은 말 그대로 폴리머 재료, 복합재를 갖다가 이제 제팅하는 거지. 잉크 프린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종이에다가 잉크 프린터로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듯이 예,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겹 한 겹 그거를 뿌리면서 예, 동시에 이제 경화를 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풀 컬러까지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풀 컬러에 그다음 투명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연질 경도 부분도 같이 표현할 수 있고 해서 다양한 표현을 이제 한 번에 특히 디자인적인 요소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식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품의 사진들을 보시면 이런 뭐 주로 뭐 용기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에 이제 투명한 디자인이 예, 필요하신 분들, 그다음에 다양한 컬러풀한 이런 표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모든 거를 이제 한 번에 한 판에서 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뭐 칫솔 형상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이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이쪽은 지금 이제 의류죠, 의류. 예, 뭐 패션쇼의 뭐 새로운 작품 뭐 이런 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직물에다가 천을 밑에다가 일단 깔아놓고 쭉 펼쳐놓고 프린터가 그 위에서 이제 분사를 하면서 이거를 마치 물방울처럼 예, 자그마한 구슬처럼 그 천 위에다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팅을 해가지고 이 각각이 전부 다 작은 아주 방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구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패션 쪽에 굉장히 앞으로 이런 재미있게 예,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오른쪽 사진은 이거는 이제 그 신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발인데 옆에 그 신발의 옆 그 옆면 있죠, 우리가 가피라고도 하고 하는 예, 그런 거를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렇게 프린팅을 한 겁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오리고 뭐 이렇게 이어 붙여서 신발의 가피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그 스트라타시스가 또 출시한 또 새로운 장비인데, 예, 뭐 SAF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선택적으로 Selective Absorption Fusion이라고 그래서 예, 선택적으로 그 에이전트 퓨징 용융하는 용융을 도와주는 그 에이전트를 이 잉크젯 뿌리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뿌립니다. 예, 해당되는 부분만 뿌리면은 그 부분에 이 에이전트가 묻은 상태에서 어떤 적외선 램프를 그 받게 되면 그 램프의 에너지가 이제 더 상승 작용을 아까 그 퓨징 에이전트가 일으켜서 파우더를 갖다가 용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속으로 이 파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어떤 커넥터류 이런 부분들이 뭐 FDM 방식은 FDM 방식대로 장점이 있고 아까 폴리젯은 폴리젯대로 장점이 있고 하겠지만 예,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클립을 갖다가 끼웠을 때 커넥터처럼 커넥터들을 끼웠을 때 부러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보완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요 방식들로 지금 시장에 프린터들이 지금 출시가 돼서 상용화가 이미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여러 단으로 이렇게 쌓아서 출력을 하는 거죠. 프린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파우더들은 다시 걷어내서 다시 장비에다가 일부 걸러내고 다시 장비에다가 재투입해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뭐 그 뭐 조종관, 뭐 게임기의 뭐 조종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쪽에 어떤 이그 뭐 디프로스트라고 그러죠. 예, 제상기, 예, 공기가 빠져나오는 뭐 이런 부분들 성해 제거하는 이런 그 HVAC 쪽, 예, 그런 쪽이라든지 용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DLP 장비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이제 가격도 많이 저렴한 장비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스트라타스에서 이제 좀 고성능 DLP 장비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속도가 굉장히 또 빠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굉장히 그 물성치가 뛰어난 그 재료들 아주 고온 재료는 뭐 한 300도 가까이 열변형 온도가 견디는 그런 고온 재료도 있고 아주 고강도 재료도 있고 고탄성 재료도 있고 정말 그 고무처럼 실제 고무처럼 그런 재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물성이 뛰어난 재료들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드 사이즈는 장비명은 이제 오리진원이라는 장비인데 192 가로 세로 높이 봤을 때 192, 그다음에 108, 그다음에 높이가 좀 높죠, 길죠. 그래서 길쭉하게 이렇게 박지 매달리시 끌어올리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활용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재밌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금형을 제작하고 하는데 이제 활용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전시되어 있는 사진인데 얘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 지금 신발이 보이시죠, 그죠? 예, 신발이 보이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천 부분, 발을 감싸는 부분이 이제 가피입니다. 가피, 예, 가피고 그 다음에 요 중창이 뭐 안쪽에 뭐 인솔이 있고, 그러니까 안쪽 안창이 있고, 그 다음에 미드솔 중창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창 아웃솔이 있고, 뭐 이렇게 신발은 되게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구조가. 근데 이런 그 소울 부분, 아웃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찍어낼 때 그 신발을 제조하는 과정이 다 이거를 몰드를 떠가지고 이렇게 찍어내거든요. 몰드를 떠가지고 찍어내는데 대개는 다 이런 몰드들이 이렇게 메탈로 제작을 한다고요. 금속을 깎아가지고. 근데 처음에 뭐 아주 소량의 몇 켤레를 뭐 한 2, 30켤레 정도 이 정도까지 뭐 하는 어떤 스페셜 뭐 에디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신발을 처음에 테스트용으로 샘플 작업으로 실제 신발을 그대로 프린팅한 게 그러니까 프린팅으로 시제품 수준이 아니라 실제 신발을 정말로 양사품과 똑같이 몇 켤레를 한번 초기 제작을 해봐야 될 경우에 금형 작업을 그걸 다 금형을 파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이제 이게 시간하고 비용이 너무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면 또 디자인이 또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럼 디자인 또 바꾸려면 그 작업을 또 반복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로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 옆에 있는 이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몰드를 뜬 거죠. 몰드를 여기 바닥에 검은색 부분 약간 자국처럼 신발 이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측면에도 마찬가지로 이 몰드. 그래서 아래쪽, 왼쪽, 오른쪽 이쪽이 다 이제 몰드 감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폼을 찍는데 또 위에 이 가피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또 형상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신발을 제작할 때 우리 그 라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나무로든 이렇게 깎습니다. 이렇게 수제화 만드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다 나무로 깎거든요. 깎아가지고 그 모양대로 이제 가피를 입히는 거예요. 가죽 신발 만들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발 모양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걸 깎는 작업도 또 외부에 이제 외주 맡기고 공면들이 다 공면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작업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오리진원이라는 이 장비로 해서 또 만들어서 몰드 이 폼을 찍어내는 몰드하고 같이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신발을 제작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실제 사용하는 고객이 그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거를 대략 한 2, 30켤 뭐 이걸 몇백 켤레 몇천 켤레까지 양산할 정도까지의 이 몰드가 그 정도까지 내구도는 갖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2, 30켤레 정도까지의 신발은 정말 그 양산품하고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SLA 장비 또 많이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스트라타시스도 이제 SLA 장비를 또 이번에 최근에 출시를 해가지고 이 장비 사이즈가 이제 모델이 이제 총 세 가지가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전시가 이제 되어 있었고
모델이 이제 800 모델, 그다음에 450S, 뭐 450E 이렇게 모델명이 되어 있는데 제작 사이즈는 800 모델은 800, 800, 600. 그다음에 450 모델은 450, 450, 400. 그다음에 예, 마찬가지로 S 버전과 E 버전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SLA 장비는 뭐 레이저로 이렇게 수지를 경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2와트 레이저, 뭐 1와트 레이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LA 방식도 어쨌든 장비도 장비지만 항상 이렇게 활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건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눈에 띄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다가 우리도 좀 이렇게 뭔가 저런 거 비슷한 일을 하는데 뭐 좀 이용해 볼 수 없을까? 뭐 장비를 굳이 도입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제작 의뢰를 하셔서 이런 파트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시제품 제작하고 하는데 많이 쓰죠. SLA가. 예, 많이 쓰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걸 두 가지만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베스트먼트 캐스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조에도 몇 가지 주조가 있죠. 뭐 왁스 주조, 뭐 그다음에 뭐 정밀 주조, 또 그다음에 샌드캐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게 모래 거푸집에다가 샘을 부어서 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 예, 그 사형 주조, 뭐 이렇게 주조들이 있을 텐데 그 주조 중에서도 이제 이 인베스트먼트 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 주조라고 우리 말로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안에 투입을 해가지고 걔를 태우면서 내부의 공간에 샘물이 차게끔 해서 샘물이 이제 흘러 들어가면서 그 패턴을 태우면서 얘가 패턴입니다. 그래서 SLA 장비로 이 패턴을 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다가 보통은 이제 이 석고로 감싸게 되죠. 석고로 감싸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뭐 당연히 주입구는 남겨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샘물이 들어갈 공간은 마련해 놓고 얘가 샘물을 이제 부으면은 흘러 들어가면서 얘를 태우면서 그 내부 공간에 이제 그 샘물이 이제 다 차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얘가 이제 굳어지고 나면 바깥쪽에 그 석고는 이제 깨뜨리면 결국은 이 안에서 메탈 어떤 형상이 주조가 돼서 이제 나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베스트먼트 캐스팅에 이용하는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래는 이제 그 카본 재료 있죠, 탄소 섬유. 이 탄소 섬유를 대량 양산으로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아직까지도 양산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수제작으로 하더라도 그 과정이 굉장히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한 겹 한 겹 쌓아가지고 결국은 오토클레이빙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안쪽에 있는 그 코어 부분을 또 빼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은색 부분이 지금 카본 파이버 원래 만들고자 했던 형상이고요. 얘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럼 이 안에 채워질 부분을 코어를 SL의 장비로 이제 프린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깥쪽에 감싸는 몰드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카본 파이버를 이제 좀 입히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오토클레이브 공정에 집어넣어서 약간 석션을 쭉 빨아 당기면서 거기에 이제 열도 이제 상당히 가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얘가 이제 촥 달라붙게 되는 거거든요. 이 코어에. 그런 다음에 그 가운데 차여 있는 이 코어는 제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열을 가해지게 되면은 걔가 이제 흐물흐물하게 이제 상태가 됩니다. 예. 마치 뭐 고무줄 비슷한 느낌처럼. 그래서 이제 그 흐물흐물한 상태는 이제 형상력을 이제 잃어버리기 때문에 쭉 그 부분을 잡아당기면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코어가 만들고자 하는 형상보다는 길이가 조금 바깥으로 돌출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쭉 한쪽을 잡아당기면 얘가 쑥 안쪽에 있는 코어가 빠져서 결국에는 이 카본 파이버의 형상물만 이제 남게 되더라.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sacrificial core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가 가운데 코어가 이제 희생을 하는 거죠. 자기가 몸 바쳐서 예,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몰드 또 마찬가지로 SLA 방식 제작을 해서 이렇게 카본 파이버를 레이업하는데 응용이 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SLA 방식 장비가 이제 용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겠지만은 이제 면이 깔끔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엔 좀 대형 파트까지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그 풍동의
풍동 실험 할 때 쓰는 어떤 윙이죠, 윙, 그죠? 예, 비행체의 어떤 축소 모형으로 해서 보통 항공 쪽 하신 분들, 그다음에 선박 쪽 하시는 분들은 다 아마 이 풍동 시험 또 수조 시험 이런 거를 아마 다 많이 하실 겁니다. 대학교 연구실에서도 그걸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풍동 모델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예, 비행기 실제로 날개를 보면은 이 에어포일이 뭐 이런 형상으로 돼 있거든요. 안쪽엔 다 비어 있어요. 예, 비어 있고 요런 그 형상으로 제작이 되게 되는데, 이런 형상으로 제작을 해서 이거를 그대로 풍동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해서 양력과 뭐 항력이 어떤지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뭐 익형을 날개의 모양을 이렇게 좀 바꿔본다든지, 좀 더 양력을 높이고 항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디자인을 날개 모양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게 메인 그다음 거는 메인 프린터는 아니지만 좀 여러분들이 재미가 좀 있으실 것도 같아서 한번 사진을 좀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클레이 프린터고요. 뭐 그거 말고도 뭐 초콜릿 프린터, 뭐 여러 가지 프린터가 많죠, 엄청나게. 근데 클레이 프린터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찰흙으로 이렇게 압출해 가면서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런 데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보면 여기에 이제 이게 호퍼죠, 호퍼. 여기에다가 이 통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뚜껑 한번 열어봐 달라고 해가지고 사진 찍은 거예요. 예, 이렇게 찰흙이 담겨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한 덩어리씩 이게 떠가지고 여기 호퍼에다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예, 넣어서 여기서 이제 호퍼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쑥 이제 압출이 되는 거죠. 예, 쑥 압출이 되면서 노즐을 통해서 이제 적증을 하는 그런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비금속 프린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그다음 금속 프린터 동향을 한번 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 현재까지 금속 프린터가 대중을 이루는 것이 셀렉티브 레이저 멜팅이라는 그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선택된 어떤 원하는 부분에만 레이저로 녹이는 거죠. 예, 한 겹을 파우더를 쭉 장비 안에서 깔고, 금속 파우더를, 뭐 금속 파우더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계열, 그다음에 뭐 티타늄 계열, 코발트 크롬 계열, 코발트 크롬,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이제 구리 쪽도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구리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소재들을 이렇게 한 겹을 깔고 레이저로 이제 녹이는 거죠. 예, 그다음에 살짝 내리고 또 한 겹 깔고 또 내리고, 예,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입체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플레이트에 이게 서포트가 이제 좀 얘가 지지를 하고 이제 좀 달라붙어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이걸 또 떼내는 이제 작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의 이제 트럼프사, 예, 이 레이저로 유명한 트럼프사에서 이 장비를 이제 출시를 해서 이번에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전시를 했었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전시장 바로 이 문 앞에 보면 이게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창틀이죠, 창틀. 여기 이제 유리가 있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안쪽에 이제 복잡한 그 프로파일이라고 그러죠. 안쪽에 복잡한 형상들. 왜냐면은 이 단열이 중요하고, 창틀은 지지력도 중요하지만 또 단열도 중요하거든요. 외부하고의 차단을, 온도가 이제 차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형상까지 가미를 해서 이렇게 설계를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형물에서는, 이 창틀에서는 여기 중간에 지금 세 가닥 가지치기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조인트 부분입니다. 이 조인트 부분을 트럼프의 트루프린트 5000이라고 돼 있죠. 트럼프 장비 중에 1000, 트루프린트 1000, 2000, 3000, 5000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상위 모델인 5000 장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조립한 상틀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리죠. 이게 색깔이 보면은 벌써 이제 구리처럼 보이죠. 예, 구리인데 이제 구리도 뭐 순수 구리가 있고 다양한 이제 합금 구리가 있을 거고, 예, 근데 이제 특히 순수 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레이저 장비로 멜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구리라든가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그다음에 금 쪽 특히 이제 핑크 골드 뭐 이런
이런 귀금속류 뭐 이런 애들이 보면은 그 에너지를 좀 반사하는 레이저 에너지를 반사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열을 가해도 얘가 이제 용융을 해야 되는데 용융을 채 못하는 거죠.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된다는 건데 용융을 하려면 흡수가 채 못 되고 이제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떡으로 얘기하면은 예, 떡이 설 익는 떡이 되는 거죠. 잘 익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파우더끼리 제대로 용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금속 프린터에 그 사용되는 레이저들이 파장대가 보통은 1070 나노미터 이 정도의 파장대거든요. 그래서 그 IR 레이저 적외선 영역이죠. 가시광선 영역 쪽 보면은 빨주노초 반환보 했을 때 좀 장파장 쪽에 속하는 그런 쪽에 그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그 적외선 파장대를 사용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들 IR 레이저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반사율이 높은 메탈 파우더는 잘 용융이 안 돼요. 예. 밖에서는 이게 잘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이게 결정 상태가 그 조직 상태가 그렇게 좋지를 못한 거죠. 기공도 많이 존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물성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라는 회사는 원래부터가 그린 레이저 이제 그린 레이저라고 왜 이름 붙였냐면은 이제 녹색 계열, 녹색 계열은 빨간색보다는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좀 짧잖아요. 짧은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515 나노미터 그쪽 파장대입니다. 그래서 그쪽 녹색 계열의 파장대 단파장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좀 높인 거죠. 흡수율을 높인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린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구리를 적층해 보니까는 야 기가 막히게 잘 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이제 그 그린 레이저를 용접에 오랫동안 써 왔었습니다. 이 트럼프라는 회사가. 그래서 그거를 이 금속 프린터에 이제 좀 부착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게 장비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리 적층한 형상을 이게 좀 샘플을 가져와 봤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그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지금 이게 소형 장비인데요. 지름 100mm짜리 이게 원판인데 여기에 지금 임플란트, 예, 임플란트 치과에서 쓰는 그 임플란트 있죠. 예, 임플란트 구조가 보면은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예, 맨 오른쪽에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요쪽에 그 구조를 갖게 되는데 임플란트 구조에서 맨 위에 이제 그 커버 씌우는 거는 이제 우리가 크라운 왕관 씌우듯이 크라운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금으로 많이 했고 요즘에는 이제 지르코니아 뭐 그전에는 세라믹 그다음에 그 전에는 또 뭐 다른 재질들이 이제 있었고 그런데 이제 크라운을 이제 씌우게 되는데 그 밑에 이제 중간에 어버트먼트라고 해서 어떤 그 교각치라고도 얘기하고 예, 지지대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조립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좀 아마 또 많이들 아마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쑥 이렇게 나사 피스 박듯이 이렇게 박죠. 예, 그래서 이빨 그 뿌리에다가 얘를 이제 박아 넣는 그런 픽스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다 이제 스탠다드예요. 표준품으로 다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어버트먼트 부분하고 이 크라운 이 부분이 항상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뭐 이빨 모양이 다 다르고 또 이빨에 뭐 1번 치아부터 해가지고 쭉 2번 치아, 3번 치아 이렇게 쭉 이빨이 여러 개잖아요. 다 모양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 커스텀 메이드거든요. 100% 이거는 100% 다 맞춤 제작일 수밖에 없어요. 치아는. 그래서 이런 치아를 제작을 하려다 보면은 이 옆에 이제 잇몸 사이에 이제 얘가 이제 박히게 되는데 잇몸의 구조고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어버트먼트 최소한 어버트먼트부터는 커스텀 메이드로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부분을 3D 모델링으로 설계를 하고 치기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했을 때 얘를 그 형상 그대로 만들려면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탠다드로 그냥 얘도 스탠다드로 되게 규격화되어 있는 거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환자의 개개인의 잇몸 상태에 잘 맞지 않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뭐 음식물도 끼게 되고 상태가 굉장히 지나면은
아프기도 하고 이물감도 있고 뭐 별로 좋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맞춤 제작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 전에 이제 이거 수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오래 걸리고 금액도 비쌌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이 트럼프라는 회사는 이 아래 픽스처 스탠다드 픽스처 부분을 여기다가 플레이트에다 아예 미리서 홀을 파놓고 미리서 얘를 심어 놓습니다. 최대 64개까지 심어 놓고 요 위에다가 이 어버트먼트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적층을 해버리는 거죠. 파우더를 깔고 적층을 해가지고 각각의 모양을 개별적인 모양들을 다 다르게 해서 바로 64개까지 적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T기공소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떤 큰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아직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 기존에는 여기까지는 이제 장비가 못 따라줬기 때문에 없었던 비즈니스인데 이 부분은 기공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뭐 숫자 500, 500 이렇게 중간에 나오죠. 이거는 이번에 이게 장비는 전시되진 않았지만 그 트럼프 장비 중 아까 최상위 기종이 저희가 트루포인트 5000이라는 장비라고 그랬죠. 5000이라는 장비는 그 이 플레이트의 온도 여기 보시면 이게 판 위에 결국은 위에 쌓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를 예열을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은 레이저의 열과 이 플레이트의 열 사이에 온도차가 이제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뭐든지 온도 차이가 생기면은 항상 그 압력도 차이가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은 항상 스트레스가 생기죠. 스트레스가 힘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력이 발생을 걔를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구속하고 있으면은 응력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얘가 이제 툭 이제 점점점 변형이 되다가 툭 끊어지기도 하고 크랙이 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메탈 프린팅을 이렇게 쑥 이렇게 높은 거를 쌓아 올라가다 보면 여러 단으로 높이 특히 높이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다 쌓아갈 때쯤 보면 얘가 이제 막 변형이 돼가지고 이 헤드하고 블레이드하고 이제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열 온도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올려줄지 이 부분이 이제 이 메탈 프린팅 업계에서 또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온도를 올린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트럼프의 트루프인트 5000 장비는 500도씨까지 예열을 충분히 한다. 보통은 200도씨까지 올리는 장비들이 많죠. 현재 나와 있는 메탈 프린터들이. 근데 이 부분이 좀 특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티타늄 같은 이런 재료들도 완성도가 높고 성공률이 높은 파트를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그 공구를 절삭 공구나 이런 거는 다 이제 툴 스틸로 많이 만들잖아요. 뭐 H13이라는 또 H11, 뭐 H13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툴 스틸들은 굉장히 그 쇠를 깎는 메탈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도가 뛰어나야 되지. 경도가 단단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단단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탄소 함유량이 이제 대개는 높습니다. 예, 뭐든지 이렇게 강하면은 부러진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이게 너무 딱딱하면 얘가 이제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아까 열적인 어떤 불균형에 의해서 크랙이 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런 절삭 공구강을 금형을 만드는 그런 어떤 툴 스틸 공구를 만들고 금형을 만들고 그런 툴 스틸 쪽을 쓰시고자 하는 고객들은 이런 온도가 예열이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거를 많이 이제 따지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500도씨까지 온도를 올려주는 장비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른쪽 아래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 똑같은 형상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쯤이 이게 좀 떠 있죠. 플레이트에서 얘가 지금 끊어진 겁니다. 뭐 일부러 떼낸 게 아니라 쌓아 올라가다가 그런 스트레스가 쌓여서 온도 차이에 의한 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은 한 200도씨까지 올렸을 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500도씨까지 충분히 가열이 되면 플레이트가 가열이 되면 안정적으로 변형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얘는 좀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시는데 보통은 그 사출에서 쓰는 그 인서트 코어 있죠. 예, 사출에서 그 중간에 제품 안쪽에 형상을 떠주는 코어를 인서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냉각을 시켜주려면은 다 물기를 그 전에는 다 이게 뚫어주거든요. 예, 건드릴로 이렇게 길쭉하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제품하고의 실제로 사출되어 나올 제품하고 물길, 예, 쿨링 채널하고의 거리가 제각각 위치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거기서도 열 차이에 의해 가지고 어디는 빨리 식고 빨리 식혀줘야 되는데 어디는 천천히 식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또 디스토션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사출 금형을 제작하다 보면 금형을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해보니까는 또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치수가 안 맞네. 그러면 또 여기 수정해보고 저기 수정해보고 해가지고 어렵사리 이제 양산이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균일하게 냉각을 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이 이 금형계에서 메탈 프린팅을 이용할 수 없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즘에는 좀 점점 이용하는 빈도수가 좀 늘어나고 있죠. 케이스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 메탈 프린팅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 중간에 이게 살짝 푸른색 하늘색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이게 쿨링 채널입니다. 이게 쿨링 채널. 이쪽으로 이제 냉각수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열이 나는 거를 식혀주고 얘가 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곡관 형태를 드릴로 가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존에는. 하지만은 메탈 프린터는 이 냉각 채널의 직경이 아주 크지만 않으면은 내부에 서포트 쌓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제품하고 균일하게 옵셋 값을 주면서 이렇게 쿨링 채널을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투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출기에다가 실제로 걸었을 때 균일하게 냉각이 되니까 뭐 변형이 굉장히 줄었겠죠. 그리고 또 균일하게 냉각이 된다는 거는 쿨링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 빨리 식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출기 한 대를 가지고 보통 예를 들면은 뭐 하나를 찍어내는데 한 샷을 찍었는데 10초 냉각 시간 10초가 걸렸다. 그러면은 얘는 그보다는 뭐 몇십 퍼센트 절감해 가지고 굉장히 한 샷을 찍어내는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빠른 거죠. 빨리빨리 냉각이 되니까. 그러면은 사출기 한 대 가지고 하루에 뽑아낼 수 있는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같은 방식의 이제 메탈 프린팅, 예, 셀렉티브 레이저 멜팅에 이제 또 재미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요. 여기는 두 개 다가 이제 세미컨덕터, 그래서 반도체 공정 장비,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후공정이 아니고 전공정이죠. 예, 뭐 식각을 한다든지, 증착을 한다든지 이런데 이제 다 전공정 장비들이잖아요. 예, 그쪽에 굉장히 형상이 복잡하고 고가의 청정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도도 굉장히 치수 정확도도 중요하죠. 그런 그 부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판 하나에 몇 천만 원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복잡한 형상들로 디자인을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데 예, 냉각도 빠르고 균일하게 일어나고 예, 열을 식혀줘야 된다. 뭐 또 열을 올려줘야 된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니즈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제작을 하면 효과적이겠지만 실제로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가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메탈 프린터로 이렇게 제작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를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 빌드하지 않고 이 부분을 좀 비워놨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측면에 이게 홀들이 쭉쭉쭉 뚫어 있을 거예요. 이게 노멀 방향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앞으로 센터 방향으로 돌출되는 홀이 아닙니다. 이게 마치 어, 뭐라고 그래야 돼? 사선으로 홀들이 뚫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어떤 그 와류를 형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홀들이라 관통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예, 그래서 균일하게 어떤 쿨링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열 전달을 할 수 있게끔 월 두께 요 사이사이에 월들을 굉장히 복잡하지만서도 아주 최대한 얇게 만들고 해서 좀 효율성을 높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반도체 공정 장비 쪽에도 이게 접목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이제 제가 하나 참고로 이렇게 해놓은 게 뭐냐면 이게 웨이퍼죠. 이게 웨이퍼. 예, 반도체는 다 실리콘 인고트를 예, 투입을 하죠. 투입을 하고 그 위에다가 패턴을 결과적으로 이제 새겨서 회로들을 새기는 건데 이거를 새기고 나면 여기에 이제 이게 잘라내죠. 결국에는 커팅을 해내면은 이 중에 요만한 손톱보다도 더 작은 정말로 작은 애들이 이제 다이 한 개, 다이 두 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패킹해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에도 연결하고 다 전자기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든 뭐 TSMC든 SK하이닉스든 뭐 이런 반도체 제조하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다 300mm 웨이퍼를 쓰고 있습니다. 300mm 웨이퍼 주로. 물론 그전에는 더 작았고요. 지금도 더 작은 웨이퍼를 쓰기도 하는 일부는 하는데 대세는 300mm입니다. 직경이 300mm. 근데 얘를 좀 키우면 직경을 키우면 키울수록 여러 가지 장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공정 한 번 처리할 때 엄청난 수량이 면적이 1.5배가 더 늘어나면 여기서 나올 지름이 300mm에서 450mm로 1.5배가 늘어나면은 면적은 2.25배가 되는 거잖아요. 2배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제곱이니까.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수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가장자리 이 원 둘레 부분, 가장자리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다 버려야 됐습니다. 예, 버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이 곡률이 굉장히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반대로 곡률 반경이 이제 커진 거죠. 곡률 반경이 커지다 보면은 그만큼 직선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잘라내서 버리는 애들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수율이 좋아진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산량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50mm 웨이퍼 점점 큰 사이즈 쪽으로 자꾸 이제 시도는 하는데 그게 한 20여 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게 계속 이제 연구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양산 체계로 아직까지는 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커지면은 이 중간이 반드시 이렇게 좀 처짐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예, 이 세그 양이 처짐량이 커지게 됩니다. 300mm일 때보다 당연히 같은 두께일 때는 더 커지죠. 그리고 핸들링하다가 잘못하면 얘가 이제 깨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컨트롤 어떻게 할 거며 여러 가지 이거를 만들어내는 300mm 장비하고 450mm 장비는 반도체 장비 자체가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장비 하나 새로 개발하고 하는 게 엄청난 비용이고 장비 한 대 값이 뭐 어마어마한 뭐 값을 갖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점점 더 이렇게 대형화 웨이퍼 사이즈를 대형화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계속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제 같은 선상에서 이런 웨이퍼를 받쳐주는 어떤 테이블 이런 것들도 효율화한다면 예 그런 효율성이 높아지게 한다면 전반적으로 시너지가 생기면서 이제 좀 더 대형 웨이퍼의 양산 시대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다음 바인더젯 방식의 이제 메탈 프린터인데요. 여기는 이제 미국의 데스크탑 메탈이라고 하는 바인더젯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메탈 프린터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바인더젯은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은 드렸는데 뭐 접착제를 뿌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속 분말을 이렇게 쭉 깔고 거기에다가 해당 부분만 이 파우더가 그냥 성형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은 딱 집으면은 분말대로 그대로 흩어질 거니까 걔네들을 서로 최소한 형상 유지는 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바인더가 접착제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거를 해당 부분을 잉크젯 프린터처럼 잉크젯 헤드처럼 생긴 애가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뿌려줍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빌드가 끝나면 바깥으로 꺼내서 여기서 파우더를 좀 털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소결로인데요. 이쪽은 소결로입니다. 사실은 여기 옆에는 그 디파우더라고 그래가지고 파우더를 털어내는 장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파우더 그대로 상자 그대로 같이 끌고 나오기 때문에 금속 분말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그 날리고 그러면 또 사람이 입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주변 파우더를 털어내는 디파우더 장치 안에서 일단 털어냅니다. 조심히. 예, 아직까지는 메탈로 용융이 안 된 그 결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여러 개 수백 개 뭐 수십 개 이런 걸 한꺼번에 이 퍼니스에다가 불가마에다가 마치 도자기 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집어넣어서 구워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으로 속도가 굉장히 아까 레이저를 뭐 선으로 이렇게 예, 분말을 녹이고 선으로 그리는 방식보다는 훨씬 속도가 빠르겠죠. 얘는 면 단위로 하니까. 그래서 금속 프린터도 이런 바인더젯 기술 쪽으로 지금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 최근에 이제 여기 데스크탑 메탈 장비는 국내에 한 곳에 지금 요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관 쪽에. 그래서 혹시 나중에 뭐 이런 부분 문의가 있으시면은
이따가 제 연락처를 제가 마지막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 통해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쪽 장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뭐 소개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원을 해 주실 거니까요. 제작 지원. 그다음에 이제 품질 상태를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동전이죠. 예, 동전이면 여기 이제 그 바리캉 구조죠. 바리캉 구조. 예, 요 정도 줘도 물론 이제 기계 가공한 것만큼 경면 상태로 반짝반짝하게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면조도가 훌륭하다. 예. 그래서 요런 그 파트가 뭐 엄청나게 큰 거를 한 번에 만드는 용도보다는 얘는 한 주먹만한 사이즈보다는 되도록이면 크지 않은 애들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제작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쪽에 서서 이제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메탈 장비도. 그 다음에 이제 WAM 장비라고 해서 이제 와이어 아크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죠. 예, 말 그대로 이제 철사죠, 철사. 예, 금속 철사를 용접하듯이, 예, 아크 용접하듯이 녹이면서 이게 쌓아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 끝에, 예, 여기서 이제 철사를 녹여가면서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을 뭐 축도 이제 뭐 회전도 줄 수가 있고요. 베이스 축을. 그래서 면 조도는 이렇게 아주 좋지 못합니다. 사실. 예, 금방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쌓아 올라간 게 너무나 이제 눈에 보일 정도고, 하지만 얘는 조그만 거를 정확하게 이게 만드는 것보다는 큼직큼직한 거를 좀 빨리빨리 대충 만들고 중요 면만 이렇게 마치 줌을 떠가지고 깎듯이 중요 면만 이렇게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데 이제 맞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이 키가 이만한데 어떤 뭐 그 브릿지 다리를 갖다가 철제 다리를 요 방식으로 제작한 사례들도 있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세라믹 프린터를 간단히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세라믹 프린터는 이제 세라믹이라는 게 사실은 종류가 우리가 주변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지. 집에 그 식사할 때 밥 먹는 데 쓰는 그 뭐 도자기나 뭐 밥그릇, 사기 그릇, 자기, 예, 그런 부분들도 다 세라믹의 한 종류죠. 그리고 이빨을 할 때 아까 지르코니아 뭐 이런 것들도 다 세라믹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사용 재료는 보통 뭐 지르코니아, 알루미나, 뭐 실리콘 나이트레이드, 뭐 알루미늄 나이트레이드 뭐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종류들이 그 외에도 많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프린터로 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요 장비 3D 세람이라고 하는 여기 프랑스 회사인데, 얘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가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굉장히 큰 장비를 이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600 가로 600, 세로 600, 높이 300 요 정도 사이즈의 큰 사이즈고요. 활용은 뭐 치기공, 의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라운, 왕관처럼 씌우는 크라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빨 여러 개를 다리처럼 연결해 씌우는 브릿지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뼈에다가 이렇게 뭔가, 예, 뭐 위에 사진에 여기 보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컬이죠, 스컬. 예, 사람의 그 두개골이 골절이 일어나면은 보통 이렇게 뭔가를 메꿔주는 작업을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임플란트로 뭐 쓰는 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에는 이제 반도체 공정 장비에 실제로 뭐 쓰이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게 세라믹으로.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손가락하고 보시면은 뭐 파트 퀄리티가 어떤지 대충 감을 잡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도 아래에 이제 이런 다양한 파트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응용 분야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치기공 의료 쪽, 그다음에 항공 우주 쪽에도 이 세라믹 재료들이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세라믹이 이제 이게 가공도 이게 대량 양산 가공하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또 깨지기 때문에 어느 이상의 충격이 가지면 깨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제조 방식의 상상, 그다음 미세한 부분들을 제작을 하다 보면은 여기 드릴로 뚫고 하다 보면 막 깨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3D 프린터로 세라믹을 빌드하고자 하는 어떤 니즈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다음 말씀드렸던 반도체, 뭐 공정장비나 그다음에 전자산업 이런 쪽에도, 또 여기는 이제 전기를 아주 부도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자산업 쪽에도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아까 큰 테마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프린팅 하고 난 다음에 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간에 다 손으로 한 개씩 한 개씩 했는데 이건 이제 양산 점점 프린팅 속도는 빨라지고 하는데 후 처리 속도는 그냥 계속 한 개씩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오토메이션 하는 장비들이 좀 많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한 2개 정도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다이멘션이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뭐 클리닝, 또 뭐 서피싱, 그다음에 뭐 그 색상 도장하듯이 컬러링까지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 플로우 마치 인라인 장비처럼 이렇게 장비 구성을 해가지고 전시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면은 뭐 클리닝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화면에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으실 건데 나중에 혹시 PDF 자료로 혹시 받으시면 이걸 좀 확대해가지고 한번 좀 봐보세요. 보시면 약간 지금 표면 면 상태가 조금 뭔가 이제 파우더들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를 이제 서피싱 처리를 하게 되면 오른쪽은 서피싱 처리를 한 거고 이쪽은 이제 안 한 거, 클리닝만 한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전체적으로 날려주면 이렇게 매끄러운 상태가 되고 이거를 또 한번 그 퓨징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보통 아세톤 같은 걸로 일반 ABS라든가 뭐 열가스성 플라스틱들 이런 ABS 이런 애들은 또 반응을 하죠. 솔벤트 이런 계열, 뭐 아세톤 이런 계열에. 그래서 거기에 이런 그러한 그 용제를 좀 훈증을 해서 증발을 시켜서 그 내부에다가 파트들을 걸어 놓고 이렇게 좀 표면을 살짝 녹이는 그런 어떤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투입해서 화학 용해를 일부 시키는 거죠. 겉면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컬러링하는 이 장비도 여기에 이런 모델이 컬러링한다. 이거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색깔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마치 물감 타듯이 여러 가지 컬러링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로 사출해서 이렇게 찍어낸 것처럼 프린팅을 한 다음에 이런 후처리까지 해서 정말로 이제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전체적인 플로우가 좀 확보가 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후처리 업체도 이제 뭐 비슷합니다. 개념은 비슷한 또 다른 업체 장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레티스 구조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격자 구조 말씀드렸던 크게 이제 여기도 이제 여러 업체가 나왔는데 아까 국지각의 카본이라고 하는 회사의 뭐 디자인 엔진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격자 구조들을 많이 이렇게 모델링을 투입을 하면 이 격자 구조를 이렇게 얘가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걸 프린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상태들이 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발의 밑창이라든지 실제로 신고 다니니까 굉장히 이런 3D 프린팅으로 이런 그 격자 구조로 제품을 생산을 또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건 의류죠, 의류. 마치 그 망사 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요렇게 요런 형태로 그물망 형태로 의류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차량 시트 여기 아래 이런 부분들. 아까 메모리 폼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메모리 폼은 이게 조금 보고는 되긴 하지만 일단은 또 가득 차여 있으니까 또 무겁죠, 그게. 무겁지만 얘는 굉장히 가볍겠죠. 그다음에 복원력도 보면은 얘가 굉장히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앉아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복원력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엔터플라이즈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속에까지도 이렇게 격자 구조를 이용해서 뭔가 다양한 경량화하거나 다양한 표현을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제가 1시간 정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희 오늘 웨비나는 마치고요. 오늘 폼넥스트 참관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웨비나로 좋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